이번에도 완벽하게 처리해요. 염려 마십시오, 상무님. 하늘아, 조금만. 니년도 끝이야. 이게 뭐야? 내년이 감히 사모님 유품을 호려? 아니에요, 전 몰라요. 정말이에요. 제발, 제 딸이 기다려요. 제발. 닥쳐! 이 도둑년이 지금 이게 무슨 짓들인가? 굶주린 파출부의 아이를 본 재벌 총수는 경악했다. 25년 전 실종된 내 딸과 꼭 닮았잖아? 이인생 사연이 감동 실화이사 연극장이 오디오 드라마. 엄마, 언제쯤 와? 저 배고픈데.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찾아 하늘이는 이웃집 할머니의 등에 엎여 거대한 펜트하우스의 문을 두드렸다. 그 순간 막 도착한 재벌 총수 윤태주는 하늘이의 얼굴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25년 전 잃어버린 자신의 딸과 믿을 수 없을 만큼 똑같은 얼굴이었기 때문이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이 어떻게 5살의 모습 그대로 자신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일까?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커다란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겠다. 부산 영도구 삼복도로 바다 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찌르는 좁디 좁은 쪽방. 방구석에 깔린 해진 이불 더미 속에서 5살 하늘이가 식은땀을 흘리며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자그마한 입술은 고열로 바싹 타들어가 붉게 변해 있었다. 엄마, 머리가 너무 아파.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에 은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딸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어보니 마치 불덩이 같았다.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찬물에 적신 수건을 짜서 하늘이의 이마에 조심스레 올려놓았다. 부엌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싱크대 옆에 쌀통을 열자 허연 바닥이 그대로 드러났다. 손가락으로 바닥을 긁어 모아도 한 줌이 채 되지 않는 쌀알들. 낡은 밥상 위에는 병원비 미납 고지서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30만 원, 50만 원, 고지서의 숫자들을 하나하나 더해가던 은하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선천적으로 호흡기가 약한 하늘이는 태어날 때부터 병원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다. 은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문득 도망쳐버린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은하는 5살 때의 기억을 모두 잃은 채 보육원에서 자랐다. 왜 그곳에 맡겨졌는지 부모님이 누구였는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 시절의 흔적은 마치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진 사람처럼 그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25에 만난 남자와 뜨겁게 사랑에 빠져 하늘이를 낳았지만 변변한 결혼식조차 올리지 못했다. 유일하게 의지했던 그 남자는 1년 전 하늘이의 병원비가 감당되지 않는다며 쪽지 한 장 없이 사라져버렸다. 박은하 씨, 이제 더는 못 참아. 쿵쿵. 현관문이 부서져라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집주인의 목소리였다. 월세 밀린 게 벌써 석 달째야. 이번 주말까지 돈 못 구하면 당장 방 빼. 은하는 황급히 두 손으로 하늘이의 작은 귀를 꽉 막았다. 어린 딸이 그 고함에 놀랄까봐 두려웠다. 그리고는 발소리를 죽이며 낡은 장롱 속으로 딸을 안고 들어갔다. 장롱 문을 살짝 닫고 숨을 죽였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지만 절대 소리를 내서는 안 되었다. 한참을 더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퍼붓던 집주인이 이내 포기한 듯 투덜거리며 돌아갔다. 은하가 조심스럽게 장롱에서 나왔을 때 옆방의 정 할머니가 문 밖에서 조용히 노크했다. 은하 씨, 나야, 할머니. 문을 열자 정 할머니가 따뜻한 미음이 담긴 작은 냄비를 내밀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미음을 보자 또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할머니, 죄송해요. 이것도 언제 갚을 수 있을지. 에구, 그런 소리 마.
우리 하늘이 먹여야지. 애가 또 열이 펄펄 끓는다며? 정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은하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은하는 잠시나마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새벽 은하는 곤히 잠든 하늘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집을 나섰다. 오늘도 일거리를 찾아 새벽 인력시장으로 가야 했다. 이른 새벽부터 모여든 사람들 틈에는 대부분 중년의 여성들이었다. 아파트 단지 청소, 식당 주방 보조, 세탁소 심부름 같은 일들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단순한 일자리마저 줄어들어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려도 연락이 없는 날이 허다했다. 오늘도 없습니까? 글쎄, 청소 일 하나 들어올 뻔했는데 아까 어떤 사람이 먼저 채갔어. 은하는 힘없이 고개를 숙였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는 사람들 속에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그때 누군가 구석에 두고 간 낡은 리어카가 눈에 들어왔다. 폐지라도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거리로 나섰다. 쨍쨍 내리쬐는 부산의 땡볕 아래에서 리어카를 끄는 일은 상상보다 훨씬 고되었다. 손바닥에는 금세 물집이 잡혔고 어깨는 욱신거렸다. 그래도 하늘이를 생각하면 멈출 수가 없었다. 아이고, 사람 살려. 그때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리어카를 끌던 다른 할머니 한 분이 빗물이 고인 웅덩이에 미끄러져 경사로에서 넘어져 있었다. 은하는 망설일 틈도 없이 달려갔다. 자신의 리어카가 넘어지면서 애써 모은 박스들이 빗물에 젖고 흙탕물에 엉망이 되는 것도 잊은 채 은하는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할머니의 무릎이 까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 은하는 주머니에서 유일하게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럽게 상처를 닦아드렸다. 아이고, 고마워라. 젊은 아가씨가 마음씨도 참 곱네. 근데 저런 아가씨 폐지들 다 젖었네. 할머니의 말에 뒤를 돌아보니 리어카 옆으로 박스들이 흙탕물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다. 은하는 그저 쓸쓸하게 웃어 보였다. 괜찮습니다. 할머니가 크게 안 다치셨으면 됐어요. 텅 비어버린 리어카를 천천히 끌며 돌아오던 길이었다. 그때 은하의 주머니 속 낡은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인력시장 소장이었다. 박은하 씨, 방금 엄청 급한 일거리가 들어왔어. 해운대 마린시티 펜트하우스에서 출퇴근 파출부를 급하게 구한대. 일당은 최고로 쳐준다니까. 얼른 사무실로 와서 확인해봐. 최고 대우. 그 네 글자에 은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하늘이의 약값을 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다. 소장이 덧붙였다. 원래 그 집에 10년 넘게 일하던 베테랑 가정부가 있었는데 며칠 전에 갑자기 쓰러졌다더라고. 워낙 큰 집이라 일이 많아서 급하게 사람을 구하는 거래. 정말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은하는 전화를 끊자마자 인력시장을 향해 뛰었다. 사무실 안에서 소장이 분주하게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마침 잘 왔어. 여기 업무 지시서야. 주소랑 세부 일정 다 적혀 있으니까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하면 돼. 은하는 두 손으로 업무 지시서를 공손히 받아들었다. 그 종이를 보물처럼 꼭 품에 안은 채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방 안에는 하늘이가 여전히 열에 시달리며 잠들어 있었다. 은하는 아이의 땀으로 젖은 머리칼을 살며시 쓸어주었다. 하늘아, 엄마가 꼭 돈 벌어올게. 우리 하늘이 약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배불리 먹여줄게. 그날 밤 은하는 업무 지시서에 적힌 주소를 정 할머니에게 건넸다. 할머니, 제가 내일 아침에 여기로 가야 해요. 혹시 제가 8시까지 안 오면 꼭 좀 연락해 주세요. 부탁드려요. 그래, 걱정 말고 다녀와. 하늘이는 내가 잘 보고 있을게. 다음 날 새벽,
은하는 잠든 하늘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집을 나섰다. 해운대로 향하는 버스 안, 그녀의 손은 긴장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스치는 부산항 대교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지며 마음속 불안과 희망이 거세게 뒤섞이고 있었다. 과연 그곳에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해운대 마린시티는 은하가 살던 영도구 삼복도로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초고층 빌딩들 사이로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나무가 울창한 언덕길 대신 거대한 유리문이 그녀를 맞이했다. 펜트하우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착한 현관 앞에서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인터폰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누구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인력시장에서 소개받고 온 박은하입니다. 묵직한 현관문이 천천히 열리고 정문까지 이어지는 긴 복도가 나타났다. 양옆으로는 유명 화가들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현관 앞에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그가 바로 이 펜트하우스의 모든 살림을 총괄하는 김 과장이었다. 김 과장은 위아래로 은하를 훑어보며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박은하 씨군요. 저는 이 댁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김 과장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두죠. 여기는 아무나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에 은하는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었다. 딴 생각 말고 맡은 일이나 잘하세요. 특히 총수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 과장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선 은하는 입이 떡 벌어졌다.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이는 최고급 대리석이었고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 눈부신 화려함과는 달리 집안은 마치 거대한 박물관처럼 차갑고 적막감이 감돌았다. 주방은 이쪽, 청소 도구는 저쪽 창고에 있습니다. 오늘은 1층 전체 바닥과 창틀을 청소하면 됩니다. 김 과장이 사라진 후 은하는 청소 도구를 들고 일을 시작했다. 로비를 지나 긴 복도로 들어서자 벽 한가운데 걸린 거대한 유화가 눈에 들어왔다. 더없이 아름다운 여인과 어린 소녀가 함께 웃고 있는 가족 초상화였다. 그때였다. 누군가 천천히 2층에서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은하가 고개를 들자 희끗희끗한 머리에 기품이 흐르는 노신사가 서 있었다. 윤태준 총수였다. 윤 총수는 그림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한참 동안 초상화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아주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은하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지만 윤 총수는 그녀를 보지도 못한 채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서아야, 아빠가 미안하다. 그리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서재 쪽으로 사라졌다. 은하는 그 쓸쓸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쪽이 아려왔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 하루 종일 넓은 펜트하우스를 청소하느라 은하의 온몸이 쑤셔왔다. 특히 1층의 긴 복도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으며 은하는 문득 하늘이가 보고 싶어졌다. 우리 하늘이는 잘 있으려나? 열은 다 내렸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때 어디선가 들었던 기억인지 은하는 자신도 모르게 아주 작은 멜로디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예쁜 꿈꾸렴. 그것은 은하가 기억하는 유일한 어린 시절의 흔적이었다. 누가 불러주었는지도 모르는 자장가. 하지만 그 멜로디만큼은 이상하리만치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 시각 2층 서재의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책상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윤 총수의 손이 복도에서 희미하게 흘러나오는 그 노랫소리에 그대로 멈췄다. 희미했지만 분명히 들려왔다. 그 자장가. 이 노래는
윤 총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재문을 활짝 열었다. 복도로 뛰어나간 윤 총수는 난간에 기대어 아래층을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복도는 이미 텅 비어 있었다.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던 윤 총수가 낮게 중얼거렸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윤 총수는 애써 가슴을 쓸어내리며 서재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그 자장가는 2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가 5살 난 딸 서아에게만 불러주던 아주 특별한 노래였다. 세상에서 그들 셋만 아는 비밀스러운 멜로디였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은하는 퇴근할 수 있었다. 김 과장이 오늘 하루 일당이 든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오세요. 지각하면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당을 받아든 은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 돈이면 하늘이 약을 살 수 있다. 밀린 월세도 조금은 갚을 수 있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은하는 피곤에 지쳐 꾸벅꾸벅 졸았다. 꿈속에서 누군가 그 자장가를 불러주는 것 같았다. 아주 따뜻하고 포근한 목소리.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영도구의 좁은 쪽방 문을 열자 하늘이가 엄마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엄마 왔다. 우리 하늘이 오늘 많이 아팠어? 아니, 이제 괜찮아. 엄마 일하러 간 거야? 은하는 딸을 힘껏 안아주었다. 그리고 일당 봉투에서 돈을 꺼내 정 할머니께 드렸다. 할머니,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아이고, 됐다. 약부터 사러 가자. 우리 하늘이 약 떨어졌잖아. 그날 밤 은하는 새로 산 약을 먹고 편안하게 잠든 하늘이를 보며 안도했다. 그리고 아이를 꼭 껴안은 채 낮에 흥얼거렸던 그 자장가를 다시 불러주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예쁜 꿈꾸렴. 엄마가 지켜줄게. 영원히. 하늘이는 엄마의 따뜻한 품 안에서 스르르 잠이 들었다. 창밖으로는 부산항의 야경이 별처럼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은하는 문득 오늘 낮에 본 윤 총수의 쓸쓸한 뒷모습이 떠올랐다. 그 거대한 펜트하우스에 혼자 사는 것 같았다. 서아라는 이름을 부르며 슬퍼하던 모습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나도 부모님이 있었을까? 왜 날 보육원에 버렸을까? 알 수 없는 과거를 생각하며 은하도 지친 잠에 빠져들었다. 내일도 그 집에 가야 한다. 하늘이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해야 한다. 하지만 은하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 펜트하우스가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장소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 무심코 흥얼거린 그 자장가가 25년 동안 깊이 잠들어 있던 진실을 깨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다. 자장가를 들은 그날 이후 윤 총수는 새로운 파출부 박은하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서재 창문 너머로 거실 통유리를 닦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고 복도를 지나갈 때 일부러 발걸음을 늦추기도 했다. 하지만 은하와 직접 마주치는 일은 피했다. 혹시나 하는 기대와 그럴 리 없다는 이성이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펜트하우스가 분주했다. 김 과장은 로비의 커다란 테이블 위에 화려한 과일 바구니를 준비해 두었다. 싱싱한 사과, 포도, 배, 그리고 탐스러운 복숭아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은하는 평소처럼 로비 바닥을 걸레질하고 있었다. 무릎을 꿇고 구석구석을 닦다가 과일 바구니 근처에 다가갔을 때였다. 갑자기 코가 참을 수 없이 간질거리기 시작했다. 에치. 처음에는 참으려 했지만 재채기는 점점 더 심해졌다.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격렬한 재채기가 연달아 터져나왔다. 은하는 황급히 손으로 입과 코를 막았다. 왜 이러지? 복숭아. 그녀는 본능적으로 과일 바구니에서 멀리 떨어졌다.
창문을 열어 환기라도 시키려고 허둥대며 일어섰다. 얼굴은 온통 빨갛게 달아올랐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바로 그 순간 2층 계단을 내려오던 윤총수가 그 모습을 정확히 목격했다. 그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멈췄다. 재채기를 하며 복숭아를 피하는 은하의 모습에 윤총수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다. 설마 윤총수는 계단 난간을 꽉 잡았다. 25년 전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의 아내와 5살 난 딸 서아, 그들은 둘 다 지독한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었다. 특히 서아는 복숭아 냄새만 맡아도 재채기를 멈추지 못했다. 아빠, 복숭아 싫어. 코 아파. 어린 서아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윤총수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은하는 창문을 열고 신선한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며 겨우 진정되고 있었다. 괜찮은가? 윤총수의 목소리에 은하가 화들짝 놀라 돌아봤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재채기를.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나 보군. 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이렇게 심하게 반응해서요. 윤총수의 가슴이 쿵쿵 뛰었다. 자장가에 이어 복숭아 알레르기까지. 이것이 정말 단순한 우연일 수 있을까? 그는 은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25년이라는 세월은 5살 아이의 얼굴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고 있었다. 그날 오후 윤총수는 김 과장을 불렀다. 김 과장, 박은하 씨 좀 불러. 차 한 잔 가지고 오라고 해. 서재로. 서재로 말입니까? 그래, 잠깐 할 얘기가 있어. 김 과장의 눈빛이 순간 묘하게 변했지만 윤총수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잠시 후 은하가 찻잔을 들고 서재로 들어왔다. 은은한 차 향기가 방 안에 퍼졌다. 부르셨습니까, 총수님? 그래, 들어와. 거기 놔두고 잠깐만 서 있게. 윤총수는 서류를 검토하는 척하며 은하를 살폈다. 그리고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오랜 버릇이 튀어나왔다. 오른손 검지로 턱을 톡톡 두드리는 것이었다. 이것은 윤총수가 깊은 생각에 잠길 때마다 나오는 습관이었다. 은하는 차를 내려놓고 가만히 서 있었다. 윤총수가 아무 말이 없자 나가봐야 하나 싶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은하도 자신도 모르게 오른손 검지를 들어 올려 자신의 턱을 톡톡 두드리기 시작했다. 탁! 윤총수가 들고 있던 만년필이 책상 위로 떨어졌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휘둥그레졌다. 은하가 놀라서 물었다. 총수님, 괜찮으십니까? 윤총수는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다시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은하의 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턱을 두드리고 있었다. 제가 무슨 실수를. 아니다. 됐어. 이만 나가보게. 윤총수는 겨우 그렇게 말했다. 은하가 고개를 숙이고 서재를 나가자 윤총수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세차게 뛰었다. 턱을 두드리는 버릇. 그것은 윤총수와 어린 서아만의 비밀이었다. 서아가 3살 때부터 아빠를 흉내내며 따라했던 것이었다. 아내조차도 서아는 왜 저렇게 아빠만 따라한담이라며 웃곤 했다. 서아야, 왜 자꾸 턱을 두드려? 아빠가 이렇게 해요. 나도 할래. 어린 서아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했다. 윤총수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는 25년 전에 찍은 빛바랜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다. 5살 서아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자장가, 복숭아 알레르기, 턱을 두드리는 버릇. 윤총수는 사진 속 서아의 얼굴을 거친 손으로 쓰다듬었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혹시 정말로.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었다.
서아는 25년 전 그날 부산 어린이대 공원에서 실종된 후 결국 사망 처리되었다. 경찰도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다.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서아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아내는 그 충격으로 몸이 급격히 쇠약해져 1년 뒤에 결국 세상을 떠났다. 윤총수는 혼자 남아 이 거대한 펜트하우스에서 25년을 그림자처럼 살았다. 그날 저녁 윤총수는 식사도 거른 채 서재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김 과장이 걱정스럽다는 듯 들어왔다. 총수님, 저녁 식사를 하셔야. 김 과장. 자네는 박은하 씨에 대해 뭘 알고 있나? 김 과장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다. 인력 시장에서 추천받아온 평범한 여자입니다. 미혼모이고 5살 난 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5살이라고? 윤 총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아가 사라졌던 나이와 같았다. 그녀의 과거는 보육원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5살 이전의 기억은 전혀 없다고 하더군요. 윤 총수의 손이 세차게 떨렸다. 5살 이전의 기억이 없다.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편 은하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했다. 윤 총수가 자신을 바라보던 그 이상한 눈빛, 마치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있는 듯하면서도 깊은 슬픔에 잠겨있던 눈빛이었다. 왜 그렇게 보셨을까? 은하는 자신도 모르게 또 턱을 두드렸다. 이 버릇이 언제부터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그저 어릴 때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해왔던 행동이었다. 버스는 퇴근길 인파로 가득 찼다. 창밖으로 주황빛 가로등이 비에 젖은 광안대교를 길게 비추고 있었다. 은하는 손에 꼭 쥔 일당 봉투를 바라보다가 문득 하늘이가 잠들어 있을까 걱정이 되었다. 그 작은 얼굴을 떠올리자 하루의 피로가 조금은 사라지는 듯했다. 집에 도착하니 하늘이가 엄마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엄마, 오늘도 그 엄청 높은 집에 갔어? 우리 하늘이 약값 벌어야지. 은하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이 작은 온기 하나가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해준 전부였다. 그날 밤 윤 총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은하가 보여준 모든 흔적들을 밤새도록 되짚어 보았다. 그것은 너무나도 서아와 닮아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25년이라는 세월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을 터였다. 어둠 속에서 윤 총수의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내일 은하를 다시 만나면 무엇을 물어봐야 할까? 어떻게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까? 윤 총수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펜트하우스 건너편 별채에서 김 과장이 누군가와 비밀스러운 통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통화가 25년 전에 묻어버린 끔찍한 비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다. 펜트하우스 본관에서 윤 총수가 잠 못 이루며 뒤척이던 바로 그 시각. 정원 건너편 별채는 여전히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김 과장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별채의 서재로 들어서자 가죽 의자에 앉아있던 이 상무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돌아보았다. 늦었군요, 김 과장. 차가운 목소리에 김 과장은 90도로 깊이 고개를 숙였다. 30년 넘게 이 집에서 일했지만 이 상무 앞에서는 여전히 숨이 막혔다. 이 상무의 얼굴에는 늘 그렇듯 냉소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죄송합니다, 상무님. 총수님께서 늦게까지 서재에 계셔서 약을 가져다 드리고 오느라. 아, 그 약 말입니까? 이 상무가 의미심장하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천천히 서재를 가로질러 거대한 책장 앞으로 걸어갔다. 겉으로는 평범한 법률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지만 그 안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이 상무가 특정한 책을 빼내자 그 뒤편에서 낡은 서류철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표지에 25년이라는 희미한 글자가 보였다. 세월이 종이를 누렇게 변색시켰지만 그 안의 내용은 여전히 선명했다. 김 과장, 이것 기억나시죠? 이 상무가 책장에서 꺼낸 낡은 서류철을 책상 위에 내려놓자 먼지가 가볍게 흩날렸다. 네, 기억합니다, 상무님. 김 과장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25년 전 일이죠. 제 아버지, 그러니까 총수님의 동생께서 당신을 불렀을 때 말입니다. 그때 당신은 도박 빚에 쫓기고 있었죠. 5천만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돈을 갚아주는 대가로 부탁 하나를 받으셨죠. 아주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처리하는 일. 5살짜리 아이 하나를 어린이대 공원 인파 속에서 멀리 치워버리는 일 말입니다. 김 과장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그만하시죠, 상무님.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습니다. 하하, 죄책감이라도 느끼십니까? 25년이나 지났는데. 이 상무는 서랍을 열어 약병 하나를 꺼냈다. 겉보기엔 평범한 혈압약이었지만 투명한 유리병 속의 알약은 이상하게 빛이 흐렸다. 총수님 건강은 요즘 어떠신가요? 혈압이 여전히 불안정하십니다. 최근에는 두통도 자주 호소하시고 가끔 현기증도 느끼신다고. 그래야지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군요. 이 상무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김 과장의 표정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그런데 상무님,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총수님께서 새로 들어온 파출부에게 묘한 관심을 보이십니다. 이 상무의 손이 멈췄다. 파출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박은하라는 여자입니다. 며칠 전에 급하게 구해온 사람인데 이상한 일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김 과장은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자장가, 복숭아, 알레르기, 그리고 오늘 있었던 턱을 두드리는 버릇까지. 뭐라고요? 이 상무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턱을 두드린다고요? 총수님과 똑같이? 네, 총수님께서도 그것을 보시고는 혹시 25년 전 그 아이가 우연입니다. 이 상무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단순한 우연일 뿐이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시시한 우연 때문에 모든 것을 망칠 수는 없어요. 신경 쓰지 말고 약이나 잘 챙기시오. 알겠습니다, 상무님. 김 과장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불안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윤 총수는 평소와 달랐다. 김 과장, 네, 총수님. 박은하 씨, 오늘부터 직원 식당에서 식사하도록 하게. 제대로 된 식사로 말이야. 네, 출퇴근 파출부입니다만 내 짓이야. 그렇게 하게. 윤 총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주방 아주머니가 은하에게 다가왔다. 박은하 씨, 총수님께서 직원 식당에서 식사하라고 하셨대요. 네? 저를요? 은하는 깜짝 놀랐다. 원래 출퇴근 파출부는 도시락을 싸와서 구석에서 혼자 먹는 게 규칙이었다. 직원 식당에 들어선 은하는 더욱 놀랐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국과 정갈한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의 시선은 모두 은하에게 쏠려 있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총수님이 저 사람한테만 신경 쓰시나 봐. 이런 적이 없었는데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 은하는 불편한 마음에 밥을 빨리 먹고 나왔다. 오후 5시쯤 윤 총수는 김 과장을 서재로 불렀다. 오늘 저녁 약 박은하 씨 편에 서재로 보내게. 김 과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제가
평소처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내 말 못 들었나? 윤 총수가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은하 씨한테 부탁하라고 했네. 알겠습니다. 김 과장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였다. 왜 하필 박은하를, 설마 나를 의심하는 건가? 김 과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약병이 2개 놓여 있었다. 하나는 병원에서 받아온 진짜 약, 다른 하나는 이 상무가 건네준 서서히 심장을 망가뜨리는 가짜 약이었다. 그는 오늘도 망설임 없이 가짜 약병을 집어들었다. 1층 주방 근처에서 은하를 발견한 김 과장은 쟁반을 퉁명스럽게 내밀었다. 박은하 씨, 총수님 약이야. 서재로 가져다 드려. 네? 제가요? 내가 다른 일이 있으니 빨리 가져다 드리고. 총수님께서 드시는 걸 꼭 확인한 후에 내려와. 김 과장의 말투는 노골적인 명령이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은하는 쟁반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갔다. 쟁반 위에는 약병 하나와 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그때 쟁반 귀퉁이에 붙어 있는 작은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다. 병원 처방전의 일부인 듯했다. 은하는 무심코 메모지를 읽었다. 그리고 약병의 라벨을 보았다. 순간 그녀의 걸음이 멈췄다. 이상한데. 메모지에 적힌 약 이름과 병에 붙은 라벨의 이름이 미세하게 달랐다. 둘 다 혈압약인 것 같았지만 분명히 다른 약이었다. 은하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딸 하늘이 때문에 약에 대해 유난히 민감했다. 선천적으로 약한 하늘이는 여러 가지 약을 먹어야 했고, 은하는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마다 이름과 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버릇이 있었다. 실수일까? 아니면. 은하는 용기를 냈다. 그녀는 서재문을 노크했다. 총수님, 약 가져왔습니다. 들어오게. 은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거기 놔두게. 총수님. 그런데 윤 총수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그런가? 저 처방전에 적힌 약과 병에 든 약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은하는 쟁반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메모지를 가리켰다. 윤 총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메모지와 약병을 번갈아 보았다. 침묵이 흘렀다. 김 과장. 윤 총수가 인터폰 버튼을 누르며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당장 서재로 올라와. 잠시 후 김 과장이 헐레벌떡 뛰어 올라왔다. 그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다. 회장님, 이게 뭔가? 윤 총수가 약병을 집어들었다. 처방전의 약과 병의 약이 다르네. 설명해보게. 그게 제가 약국에서 받아올 때 확인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 총수는 한참 동안 김 과장을 노려보았다. 30년이 넘었지? 자네가 이 집에서 일한 지 말이야. 그렇습니다. 30년 넘게 일하면서 약도 제대로 못 챙기나. 윤 총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은하를 돌아보았다. 박은하 씨, 자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닙니다. 제가 딸 약을 챙기다 보니 습관이 돼서. 윤 총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정을 내렸다. 오늘부터 내 약은 박은하 씨가 담당하게. 김 과장은 약 관리에서 손떼. 김 과장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다. 총수님, 제가 해오던 일입니다. 주치의에게 말해둘 테니 박은하 씨가 약국 가서 직접 받아오고 내 손에 직접 전달하게. 알겠나? 총수님, 나가보게. 둘 다. 은하와 김 과장이 서재를 나왔다. 복도에 둘만 남았을 때 김 과장은 은하를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살기가 가득했다. 은하는 그 시선을 애써 피하며 계단을 내려갔다. 김 과장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문을 쾅 닫았다. 그리고는 책상 위에 찻잔을 집어 벽에 던졌다. 찻잔이 산산조각 났다. 젠장, 젠장. 1년 동안 조심스럽게 진행해온 모든 것이 저 여자 하나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다. 김 과장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이 상무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무님, 큰일 났습니다. 그 여자가 약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뭐라고? 총수님께서 이제부터 박은하가 약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이 상무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장 그 여자를 쫓아낼 명분이 필요합니다. 좋아. 죽은 숙모님의 유품을 이용하지. 그 비녀 말이야. 비녀 말씀이십니까? 그래. 총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지. 그걸 훔쳤다고 하면 당장 쫓겨날 거야. 김 과장의 입꼬리가 비틀어졌다. 알겠습니다, 상무님.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윤 총수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이 상무였다. 총수님, 저 민수입니다. 급한 투자 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해외 바이어가 오늘 저녁에만 미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총수님께서 직접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일정이 잡혀서요. 이건 총수님 결제 없이는 진행이 안 됩니다. 윤 총수는 달갑지 않았지만 회사 일이라 어쩔 수 없었다. 알았네. 몇 시에 어디로 가면 되나? 저녁 6시에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오후 6시 이 상무의 차가 펜트하우스 앞에 도착했다. 윤 총수는 외투를 걸치고 현관으로 나왔다. 다녀오십시오, 총수님. 김 과장이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었다. 검은색 세단이 펜트하우스를 빠져나갔다. 김 과장은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드디어 기회가 왔군. 김 과장은 재빨리 2층 윤 총수의 서재로 향했다. 그는 서재 한쪽 벽에 걸린 죽은 사모님의 초상화 앞으로 다가갔다. 그림 테두리를 살짝 누르자 그림이 옆으로 밀리며 비밀 금고가 드러났다. 김 과장은 이 집에서 일하며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눌렀다. 금고 문이 열렸다. 안에는 작은 비단 주머니가 놓여 있었다. 주머니를 열자 아름다운 백옥 비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윤 총수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죽은 아내의 유품이었다. 김 과장은 비녀를 주머니에 넣고 서재를 나왔다. 1층 주방에서는 은하가 마지막 청소를 하고 있었다. 퇴근 준비를 하러 직원 휴게실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휴게실 옷걸이에는 은하의 낡은 외투가 걸려 있었다. 김 과장은 재빨리 휴게실로 들어가 품에서 비녀를 꺼내 외투 안쪽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다. 완벽해. 김 과장은 빠르게 휴게실을 나왔다. 복도 저편에서 은하가 걸어오는 게 보였다. 박은하 씨. 네. 오늘 일 고생 많았네. 일찍 들어가시게. 평소와 다른 친절한 말투에 은하는 의아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퇴근하겠습니다. 은하는 휴게실에서 외투를 꺼내 입고 현관으로 향했다. 시계를 보니 저녁 7시 정각이었다. 하늘이가 기다리겠다. 현관문을 열려던 순간이었다. 잠깐, 김 과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경비원 2명과 함께 서 있었다. 왜 그러세요? 총수님 사모님의 유품이 사라졌어. 네? 그게 무슨? 백옥 비녀 말이야. 방금 보니 금고에서 없어졌더군. 저는 아니에요. 그래? 그럼 가방 좀 보여줄 수 있겠나?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방만 확인하면 되나? 경비원. 외투 주머니를 확인해. 경비원이 다가와 은하의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리고 안쪽 주머니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백옥 비녀를 꺼냈다. 이게 뭡니까? 사모님의 비녀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가?
은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아,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맹세해요. 내 주머니에서 나왔는데 몰랐다고? 어디서 감히 도둑질이야. 제발요. 전화라도. 딸이 아파서 가봐야 해요. 은하가 휴대전화를 꺼내려 하자 김 과장이 재빨리 낚아챘다. 이것도 압수야. 증거 인멸을 시도할 수 있으니까. 경비원, 이 전화기 내 사무실 서랍에 넣고 잠가둬. 네, 제발요. 딸이 기다려요. 몸도 안 좋은데. 총수님은 밤 11시에 돌아오신다. 그때까지 여기서 꼼짝 마. 총수님께서 직접 처리하실 때까지 저기 경비실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마. 알겠나? 안 돼요, 하늘이가. 경비원들이 은하의 팔을 잡고 경비실로 끌고 갔다. 문이 닫히고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은하는 차가운 경비실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하늘아, 엄마가 미안해. 밖에서는 김 과장이 경비원들에게 지시했다. 아무도 들여보내지 마. 회장님 오실 때까지 감시해. 김 과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한편 영도구의 좁은 쪽방에서는 정할머니가 불안한 마음으로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녁 8시가 지났지만 은하가 오지 않았다. 연락도 없었다. 할머니, 엄마 언제 와요? 배고파요. 하늘이가 현관문만 바라보며 울먹였다. 곧 올 거야, 우리 하늘이. 조금만 기다려. 정할머니는 애써 밝게 대답했지만 걱정이 커졌다. 은하는 딸을 위해서라면 절대 늦는 사람이 아니었다.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하늘이는 배를 움켜쥐며 울기 시작했다. 할머니, 배고파. 엄마 보고 싶어.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다. 마침 쌀도 떨어졌다. 하늘아, 조금만 참아. 엄마 오면 밥 먹자. 하지만 하늘이는 계속 울었다. 몸이 약한 아이는 끼니를 걸으면 금방 기운이 빠졌다. 정 할머니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은하가 첫 출근할 때 건네주었던 업무 지시서. 해운대 마린시티 펜트하우스의 주소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래, 거기로 가봐야겠어. 밤 9시가 되자 밖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다. 폭풍우처럼 거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할머니, 무서워. 하늘이가 할머니 품에 파고들었다. 아이의 이마가 조금 뜨거웠다. 하늘아, 할머니랑 엄마 찾으러 가자. 응, 엄마 보러 가요. 정 할머니는 낡은 우산 하나를 챙기고 하늘이를 등에 업었다. 아이는 깃털처럼 가벼웠다. 두 사람은 쏟아지는 빗속으로 나섰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도 힘들었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막차까지 5분이 남아 있었다. 할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해운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다. 비는 더욱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펜트하우스까지는 가파른 언덕길이었다. 할머니, 나 내려줘. 하늘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할머니는 억지로 힘을 내어 언덕을 올랐다. 마침내 거대한 유리문 앞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숨을 헐떡였다.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여기 박은하 씨 아는 사람인데요. 잠시 후 김 과장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몇 시인데 잡상인이 찾아와. 돌아가시오. 잡상인이 아니에요. 은하 씨 딸이. 김 과장은 대답도 없이 인터폰을 꺼버렸다.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다. 할머니, 추워. 하늘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할머니는 아이를 꼭 안고 자신의 외투로 감싸주었다. 엄마, 하늘이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차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밤 10시 50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언덕길을 올라오고 있었다. 이 상무와의 불편한 미팅을 마친 윤 총수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오늘 미팅은 이상했다. 급할 것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왜 굳이 자신을 밤늦게까지 불러냈는지 의아했다. 뭔가 수상한데 윤 총수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운전기사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총수님, 저 앞에 사람이 있습니다. 차가 정문 앞에서 멈췄다. 환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앞을 비췄다. 빗속에서 떨고 있는 할머니와 아이의 모습이 또렷하게 드러났다. 무슨 일입니까? 윤 총수가 차에서 내리며 물었다. 박은하 씨 아십니까? 여기서 일하는 윤 총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7시에 마친다고 했는데 안 와요. 연락도 안 되고 딸이 배고파서 아파서. 그때 할머니 등에 엎혀있던 하늘이가 고개를 들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하늘이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췄다. 비에 젖은 머리칼, 파랗게 질린 입술, 큰 눈에 고인 눈물. 그리고 그 얼굴. 윤 총수의 손이 떨렸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그는 재빨리 지갑을 꺼냈다. 25년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간직해온 낡은 사진. 5살 서아의 사진이었다. 윤 총수는 사진과 하늘이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똑같았다. 얼굴 윤곽, 눈매, 코, 입술, 모든 것이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이럴 수가. 윤 총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숨이 멎는 듯 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다. 총수님, 운전기사가 황급히 윤 총수를 부축했다. 하지만 윤 총수는 하늘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할아버지, 하늘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엄마 보고 싶어. 배고파. 그 순간 윤 총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25년 전 잃어버린 딸의 모습과 지금 굶주려 오는 아이의 모습이 겹쳐졌다. 민지야, 아니 서아야. 윤 총수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서아야.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저 멀리 경비실 쪽에서 은하의 절규가 들려왔다. 창문을 필사적으로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엄마, 하늘이가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소리쳤다. 윤 총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경비실 작은 창문 너머로 은하가 창문을 두드리며 울부짖고 있었다. 윤 총수의 눈빛이 변했다. 차갑고 날카롭게 저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문 열어. 윤 총수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경비원들이 깜짝 놀라 문을 열자 은하가 비틀거리며 뛰쳐나왔다. 하늘아. 은하가 미친 듯이 달려와 딸을 꼭 끌어안았다. 모녀는 빗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엄마, 배고파. 무서웠어. 미안해. 우리 하늘이. 윤 총수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은하가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 그리고 빗속에서 드러난 은하의 옆얼굴. 윤 총수는 비틀거렸다. 25년 전 5살 서아가 넘어졌을 때 아내가 달려가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자장가, 복숭아, 알레르기. 턱을 두드리는 버릇. 그리고 지금 25년 전 서아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얼굴을 가진 하늘이. 만약 서아가 살아있다면 지금 은하의 나이인 30살. 설마. 바로 그때 펜트하우스 안에서 김 과장이 뛰어나왔다. 총수님, 정신 차리십시오. 저 여자는 도둑입니다. 사모님의 비녀를 훔쳤습니다. 그 입 다물어. 윤 총수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사모님의 비녀를 훔쳤다고? 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 여자의 외투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비실에 가둔 건가? 연락도 못하게 전화기를 빼앗고 총수님을 기다리라고 지시했을 뿐입니다. 이 상무님께서도 저 여자가 수상하다고 지금 감히 이 상무를 들먹인 건가? 윤 총수가 김 과장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자네와 이 상무 둘이 한패였나? 무슨 말씀을. 윤 총수는 번개처럼 손을 뻗어 김 과장의 멱살을 움켜잡았다. 네 이놈, 감히 30년을 믿었는데. 윤 총수는 김 과장을 밀쳐냈다. 젖은 바닥에 주저앉은 김 과장의 모습은 초라했다. 윤 총수는 돌아섰다. 은하와 하늘 그리고 정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떨고 있는 은하와 하늘이에게 조심스럽게 감싸주었다. 추웠겠네. 많이 놀랐겠어. 총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억울합니다. 알고 있네. 자네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알아. 윤 총수는 운전기사를 불렀다. 박 기사, 지금 당장 김비서 불러? 당장. 그리고 정 할머니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0분쯤 지났을까 김비서가 급히 도착했다. 부르셨습니까? 총수님. 김비서, 지금 당장 이 도시에서 가장 좋은 호텔, 스위트룸을 잡게 이 세 분을 안전하게 모셔야 해. 그리고 의사를 불러 아이 건강부터 확인하고. 윤 총수는 조심스럽게 하늘이에게 다가가 머리카락 한 올을 뽑았다. 그리고 은하에게도 양해를 구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머리카락도 뽑았다. 김비서, 이걸 이 나라에서 가장 정확한 유전자 검사 기관에 보내게. 최대한 빨리, 최대한 정확하게. 김비서의 눈이 커졌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총수님. 그리고 김 과장과 이 상무, 두 사람의 25년치 모든 행적을 조사하게. 은행 계좌, 통화 기록, 만난 사람들, 모든 것을 파헤쳐. 네? 25년 전 서아가 사라진 날, 김 과장도 어린이대 공원에 있었어. 김 비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윤 총수는 은하에게 돌아섰다. 놀라게 해서 정말 미안하네. 내가 확인할 게 있네. 일주일만 시간을 주게. 내가 모든 답을 가지고 다시 찾아가겠네. 일주일이 지났다. 윤 총수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김 비서가 2개의 밀봉된 서류철을 들고 서재로 들어왔다. 총수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 총수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서류철을 열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서였다. 윤태중과 박하늘, 조부, 손녀 관계 일치율 99.99%. 아, 김 비서가 다음 장을 넘겼다. 윤태중과 박은하, 부, 자관계 일치율 99.99%. 서아야, 윤 총수의 손에서 서류철이 떨어질 뻔했다. 내 딸, 내 민지. 아니, 서아가 살아있었어. 윤 총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목 놓아 울었다. 미안해, 서아야. 아빠가 미안해. 널 지키지 못해서. 한참을 울던 윤 총수가 일어섰다. 그의 눈에는 이제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김 비서, 두 번째 서류철을 보게. 김 비서가 두 번째 서류철을 펼쳤다. 25년 전 서아 양이 실종된 지 나흘째 되던 날입니다. 이 상무의 아버님, 즉 총수님의 동생분 계좌에서 김 과장에게 5천만 원이 이체된 내역입니다. 윤 총수의 손이 종이를 구겼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주 비녀 사건 당일의 서재 CCTV 복원 영상입니다. 화면에는 김 과장이 금고를 열고 비녀를 꺼내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증거 조작. 스스로 훔쳐놓고 누명을 씌운 거였어. 그리고
이것이 약물 감정서입니다. 김 비서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총수님께서 최근 1년간 드셨던 약을 분석한 결과 병원 처방전과 완전히 다른 약이었습니다. 혈압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시키고 장기 복용 시 심혈관계를 서서히 악화시키는 성분이었습니다. 윤 총수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1년 동안 나를 서서히 죽이려 한 거였어. 그놈들이. 바로 그때 김 비서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법무팀이었다. 네, 김 비서입니다. 네, 잔액이 영원이라고요? 김 비서가 황급히 보고했다. 총수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법무팀에서 김 과장의 차명 계좌 동결을 시도했는데 잔액이 영원입니다. 돈을 모두 빼낸 것 같습니다. 뭐라고? 그때 비서실에서도 전화가 왔다. 네. 지분을 모두 현금화. 언제요? 김 비서가 다급히 보고했다. 총수님, 이 상무가 자신의 회사 지분을 모두 현금화했습니다. 이틀 전에요.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출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망치는 건가? 우리 조사를 눈치챈 거야. 김 비서, 지금 당장 경찰에 연락해. 이 모든 증거를 넘기고 두 사람 출국 금지 요청해. 그 시각 인천국제공항. 최 집사와 강 전무가 각각 큰 가방을 끌고 출국 심사대 앞에 줄을 서 있었다. 정말 괜찮겠습니까? 괜찮을 리 없지. 하지만 도망칠 수밖에. 드디어 김 과장의 차례. 그가 여권을 내밀었다. 삐. 경고음이 울렸다. 손님, 잠시 옆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출국이 금지된 승객입니다. 이 상무가 여권을 내밀었을 때도 똑같은 경고음이 울렸다. 당신도 출국 금지입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바로 그때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윤 총수가 걸어 들어왔다. 도망칠 생각을 했나? 총수님, 25년 동안 내 딸을 빼앗아 놓고 나를 속이고 내 목숨까지 노리고 이제 와서 도망칠 생각을 했어. 경찰들이 두 사람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최영수, 이민수, 당신들을 유괴, 사기,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 과장이 무릎을 꿇었다. 총수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달라고? 내 딸은, 내 서아는 2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데려가시오. 윤 총수는 경찰에 끌려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주먹을 꽉 쥔 채로. 공항에서 돌아온 윤 총수는 곧장 호텔로 향했다. 스위트룸 문 앞에서 그는 한참을 망설였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은하의 목소리가 들렸다. 윤 총수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은하와 하늘, 그리고 정 할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윤 총수는 말없이 은하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총수님, 은하가 깜짝 놀라 일어섰다. 잠깐만, 이대로 있게 해주게. 윤 총수는 주머니에서 두 가지를 꺼냈다. 25년 된 낡은 사진,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지. 그는 두 손으로 그것들을 은하에게 내밀었다. 이 사진 속 아이가 너다. 윤 총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내 아빠다, 서아야.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과 서류를 받아들었다. 사진 속 어린 여자아이, 하늘이와 똑같은 얼굴이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 부자 관계, 99.99%. 이게 무슨, 아빠가 널 못 알아봐서 미안하다. 윤 총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25년 전 어린이대 공원에서 아빠가 내 손을 놓쳤어. 단 1분. 1분만 한눈을 팔았는데 넌 사라져버렸어. 은하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다.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다. 따뜻한 손, 자신을 안아주던 큰 품. 서아야, 아빠랑 같이 가자.
턱을 톡톡 두드리는 버릇,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 아, 아빠. 그래, 서아야, 아빠야, 내 딸아, 아빠. 은하가 윤총수에게 달려들었다. 무릎 꿇은 아버지를 꼭 끌어안았다. 25년 만이었다. 아빠, 아빠.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하늘이가 다가와 두 사람을 꼭 안았다. 엄마 울지 마, 할아버지도 울지 마. 윤총수는 손녀를 끌어안았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정할머니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석 달이 지났다. 차가운 박물관 같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다. 거대한 대리석 식탁은 창고로 들어갔다. 그 자리에는 4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따뜻한 원목 식탁이 놓였다. 하늘이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최고의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매일 좋은 음식을 먹자 아이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다. 할아버지, 봐요. 나 뛸 수 있어요. 하늘이가 정원을 뛰어다니며 소리쳤다. 윤총수는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저녁 6시.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다. 따뜻한 미음과 구수한 된장국, 정갈한 나물 반찬들이었다. 윤총수와 은하서와 하늘, 그리고 정할머니가 식탁에 둘러 앉았다. 정할머니는 이제 별채에서 편안하게 살며 가족처럼 함께했다. 할머니,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총수가 고개를 숙였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 우리 하늘이 보러 온 건데. 자, 이제 밥 먹자. 우리 하늘이 배고프겠다.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나 오늘 정원에서 노란 나비 봤어. 그래? 무슨 색이었어? 엄청 예뻤어. 윤총수는 미소 지으며 손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은하가 아버지에게 미음을 떠주었다. 아빠, 약 챙겨 드셨어요? 아, 깜빡했네. 안 돼요. 꼭 드셔야 해요. 윤총수는 딸이 챙겨주는 약을 받아먹으며 행복해했다. 그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 딸 서아, 손녀 하늘, 그리고 은인정 할머니. 25년 동안 텅 비어있던 이 집에 드디어 사람의 온기가 돌아왔다. 윤총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아빠, 왜 우세요? 아니야, 그냥 행복해서. 윤총수가 웃으며 눈물을 닦았다. 25년을 기다렸어, 이 순간을. 은하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이제 우리 함께 있어요, 아빠. 그래, 이제 함께야. 하늘이가 할아버지와 엄마를 번갈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우리 가족이야. 그래, 우리 가족이지. 식탁 위로 하늘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펜트하우스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다. 25년 동안 잠들어 있던 이 집이 드디어 깨어난 것이다. 25년 만에 되찾은 따뜻한 밥상. 그 위로 가족의 행복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기적처럼 다시 만난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모진 시련 끝에 마침내 따뜻한 행복을 되찾은 박은하, 서아, 씨와 귀여운 하늘이, 그리고 모든 것을 되찾은 윤태준 총수님께 여러분의 뜨거운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잔잔한 위로와 감동이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감동 사연 극장이었습니다.